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해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조기 퇴영을 결정한 싱가포르 대표단은 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 입소했는데 조직운영위원회는 입소 직전까지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대형 버스 20여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배낭을 짊어진 영국 청소년들이 숙소로 향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안전마저 우려되자 조기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Unprecedented weather during the jamboree has made it much more difficult, and the heat. So I think it's made the issues much more difficult. 잼버리 최대 참가국인 영국 대표단 4,5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이 먼저 서울로 향했고 나머지 대원들도 모두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체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국에 이어 철수 결정을 내린 미국 대표단도 조만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대표단은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가 국가들의 퇴소를 제때 알지 못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아직도 운영이 미숙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저희도 오히려 이렇게 언론을 보고 알 정도로 그 의사결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나라가 퇴영을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조기 철수를 결정한 국가대표단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참가국인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까지 조기 퇴소가 이어지면서 이번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는 준비 부족에 따른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온열 환자가 속출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행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오후 잼버리 현장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폭염을 고려해 새만금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교통을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샤워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 700명 이상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쿨링버스 100여 대 배치와 함께 그늘막과 캐노피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보면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 정부와 현 정부로 나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던진 첫 일성은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 잼버리 대회를 주도한 건 지방정부였다고 부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른 아침 대통령님의 긴급 지시로 책임은 나중에 따지고 대회부터 잘 마무리하자던 여당도 잼버리를 유치한 건 문재인 정부라고 본격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5, 6년간 굉장히 철저히 철저한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저희가 지금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 현직 장관이 3명인데 의사결정은 물론 예산 집행도 제때 안 됐다며 잼버리를 위기에 몰아넣은 건 윤석열 정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대는 일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악몽과 사고로 점철될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같은 당 소속 지방정부 수장 역시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이 잼버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이번 대회 준비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는 의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잼버리 준비 상황을 따져 물었던 의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침묵했던 정치인들은 문제가 터지자 또다시 내탓 공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9입니다. 독일과 스웨덴 대표단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 남기로 했습니다. 2,200여 명으로 구성된 독일 대표단은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잼버리를 떠나는 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처음 며칠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500여 명으로 이뤄진 스웨덴 대표단도 잼버리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대표단은 참가를 멈추면 젊은이들에게 유일무이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다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얼굴로 가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남성. 서현역 흉기 난동범 23살 최 모 씨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최 씨는 지난 3일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야탑동에서 서현역까지 이동하며 행인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모두 14명을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날에도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지만 흉기를 챙겨 서현역을 찾아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스토킹 조직이 날 죽이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며칠 전 갑자기 야탑동 본가로 돌아온 최 씨는 가족들에게도 스토커가 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최 씨는 지난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큰 효과는 없었고 치료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 병원 가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치료를 중단한 최 씨가 증상이 나빠졌고 이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실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예고글 게시자 20여 명을 붙잡은 가운데 인파가 몰리는 곳이나 범행을 예고한 장소에 순찰 인력을 늘리고 전술장갑차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예고는 모든 국민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에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살인 예고글을 쓴 30명을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북부경찰청은 서울 코스프레 페스티벌 칼침 예고글을 쓴 30대 남성을 주거지에서 붙잡았고 인천경찰청도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쓴 40대 남성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검거된 사람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여럿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국민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등 온라인 살인 예고글에서 범행 장소로 지목이 된 전국 11곳에 전술 장갑차를 배치했습니다. 또 인파가 밀집하는 전국 공항과 지하철역, 백화점 등 40여 곳에는 경찰 특공대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극심한 찜통더위 속에 피서지마다 인파가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피서객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고 계곡이나 하천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대부분 고령의 구조 자격증도 없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의 한 해변, 피서객 100여 명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 인명 구조 요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한 피서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기는 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많이 쏠리거든. 취약적이지 않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 위험해요. 양양의 한 방파제 인근 바닷가. 수영 금지 현수막 앞에서 버젓이 수영과 스노클링을 하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검색해보고 그냥 포인트라고 해서 왔는데 말씀하시니까 이제 보이네요. 계곡 역시 수영 통제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도 허술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이 계곡은 길이가 7km에 이르지만 70 가까운 어르신 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명구조 자격증도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들어가서 못하죠. 강원 지역 계곡과 하천에 배치된 안전관리 요원은 58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단 9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6명. 올해도 안전 불감증 속에 위험한 물놀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50대 승객이 숨졌고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를 몰던 70대 남성이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학원가인 서울 대치동에 청소년들이 오며 가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강남구는 7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지만 아직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바라는 게 뭔지 김다연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아담한 집 모양 시설물. 청소년들이 학원을 오가는 길에 잠시 쉴 수 있도록 한 스트레스 프리존입니다. 강남구가 예산 6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일대에 모두 11곳을 설치했는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공간부터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양한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2시간 넘게 현장을 지켜본 결과 10대 대다수가 시설물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스트레스 프리존은 안전상 이유 때문에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8살부터 20살까지로 나이 제한이 있어서 똑같이 학원에 다녀도 이른바 N수생은 이용하지 못합니다. 20살 이후에 그 성인의 연령대에서는 사용을 못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사용을 못 해봤어요. 현장에서 구청 직원을 만나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서 번거롭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구청에 허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문을 열어놓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QR코드로 드나들 수 있게 제도를 바꿨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겐 진입장벽이 여전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2016년부터 학교 안 빈 교실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이런 시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실제로 즐길만 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차라리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방이나 뭐 매운 거 먹는 거라든지 약간 그런 거에 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나 쉴 시간이 마련돼야 마음 놓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이번 주 중반쯤 일본 열도를 지나 우리나라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현재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를 지나 동해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울릉도 남동쪽 약 40km 부근 해상에 진출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동해로 진출한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지는 폭염 속에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질환 추정 사상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는 1,613명입니다. 이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질병청이 집계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는 전국 응급실에서 의사가 온열질환으로 진단한 경우 통계에 포함됩니다. 청와대를 관람하던 부모가 폭염에 24개월 아이에게 물을 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건물 내부에는 음료를 갖고 들어가는 게 금지돼 있고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도 않아 안전한 관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지난달 29일 24개월 된 딸과 함께 청와대를 찾은 A씨. 본관 건물로 들어가 관람하던 중 물을 마시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 물병을 꺼냈는데 직원에게 곧바로 제지당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시면 그때마다 밖에 나가서 마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뭐 규정이 그렇다니까 하고. 목마름을 참고 견디기엔 아직 어린 나이. 2살 아이는 계속 물을 마시겠다고 보챘고 그때마다 건물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다 보니 A씨는 들어온 지 10분도 안 돼 관람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생리현상 조절을 못한 애기한테 물을 못 주는데 거기 굳이 갈 필요는 없거든요. 아무리 뭐 배우자나 뭐 애기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청와대 건물 안에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들고 온 음료를 보관하는 시설도 없습니다. 종이로 된 전시물이 많아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물 밖이라고 해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물을 파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건물 외부에는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설치돼 있지만 넓은 청와대 안에 이런 음수대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또 안개 분사기와 그늘막은 정문에서 본관 사이 길에만 설치돼 있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는 떼약볕을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너무 더워서 모자도 써야 될 것 같고 우산도 하나씩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너무 더워서.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건물 내부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더운 여름 수요가 많은 음수대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온열질환 예방 수칙으로 물 자주 마시기를 권장하는 가운데 한여름 안전한 청와대 관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계속되는 찜통더위에도 공사를 늦출 수 없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무더위와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온열질환 사고를 막기 위해 더위 예방 물품을 지급하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떼약볕 아래 인천공항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펄펄 끓는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보지만 체감 온도를 내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근 온도에 무거운 안전장비로 빠져나가지 못한 열까지 더해져 몸은 땀범벅입니다. 쉬는 시간 얼음물과 아이스링으로 잠시 더위를 식혀봅니다. 시원하다. 이곳 현장은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시간대는 14시부터 17시를 피해서 아침부터 오후 1시까지 좀 작업을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식 알림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라서 근로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식 알림이 스티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속에서 이제 근로할 때 안전모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가지고 휴식 시간을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내하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 한 곳은 찜통 더위를 이기기 위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작업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가상현실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안전버스 운영은 물론
온열 질환 응급 처치를 위한 실습도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또 우리가 더위 위한 방지, 예방 방지, 그걸 위한 또 캠페인을 또 우리가 가끔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더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근로자로서 우리 여름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소건설 현장 10곳 가운데 한 곳은 여전히 물과 그늘, 휴식 없는 무방비 상태로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불과 2년 전 신축 개통된 울산 태화강 광역전철 역사에 아직도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무더위 속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역사하는 타 지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승객들은 무더위에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쐬거나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선풍기도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운 것 같고 가운데 쪽에만 있고 하니까 좀 더운 것 같아요. 위에는 완전 땡볕이잖아요. 선풍기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역사 내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조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역사 내부 온도를 충분히 낮추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비교적 햇빛이 잘 드는 3층에는 이렇게 대형 선풍기가 사방에 설치돼 있어 선풍기 소음이 가득합니다. 1층이랑 3층은 많이 덥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냉방 시설이 구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덥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다고. 공조기가 가동되고 있는 역사 2층 대합실 내부 온도는 30도를 넘어가면서 실외 온도와 1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건축기계설비 설계 기준에서는 여름철 대합실의 공조 최소 조건을 섭씨 26도에서 28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태화강역은 지난 2021년 신축 이후 동해선 광역전철을 개통하면서 1년간 총 이용객이 개통 전보다 224% 급증하는 등 울산시의 중심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냉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 여객역은 태화강역을 포함한 동해선 7곳과 KTX 울산역 등 모두 8곳. 한국철도공사는 울산 시내 여객역사 8곳 모두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름철을 맞아 승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드는 시기가 되면 8월 밤하늘에 두 차례의 우주쇼가 나타납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슈퍼 블루문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밤하늘을 밝힌 보름달입니다. 일반적인 보름달보다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35만 7,500km로 평균 거리 38만 km보다 훨씬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입니다. 그런데 이달 30일에는 이보다 조금 더 큰 보름달이 뜹니다. 슈퍼문이면서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 겹치는 현상입니다. 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던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달을 불길한 것으로 보아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 우울한 달이란 뜻의 블루문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30일에 뜨는 슈퍼 블루문은 보통 보름달보다 8% 크고 16% 밝게 보이며 연중 가장 작은 보름달인 미니문과 비교하면 14% 크고 무려 30%나 더 밝습니다. 폭염 기세가 조금씩 꺾이는 13일 밤. 올해 최고의 별똥별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입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별똥별은 시간당 평균 50에서 75개, 최대 100개가 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음달이 다음 달 새벽에나 뜨기 때문에 달빛의 영향 없이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별똥별은 자정 이후 북동쪽 하늘 페르세우스 자리를 중심으로 하늘 전체에 걸쳐 떨어지므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시선을 넓게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970년대) 발사돼 역사상 가장 먼 우주로 나간 탐사선 보이저호를 아십니까?
반세기 가까이 우주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해오던 이 탐사선이 최근 지상국과 연락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지상국에서 보낸 신호가 작은 오차가 있었던 건데 어떤 상황인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7년 미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보이저 2호. 인류 최초로 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을 두루 탐사하고 2018년부터는 태양계 밖으로 나가 심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보이저호에는 각종 촬영 장비와 함께 이른바 골든 레코드도 실렸습니다. 혹시 만날지도 모를 외계인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남녀 형상을 비롯한 지구의 다양한 사진과 인사말을 황금 도금을 한 LP판에 기록한 겁니다. 보이저호는 무려 47년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지상의 전파 망원경에 유용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나사의 신호를 받은 보이저 2호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사의 실수로 보이저 2호 안테나를 지구에서 2도 빗나가게 조정한 겁니다. 보이저 2호와 지구의 거리는 199억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133배에 이릅니다. 미세한 각도만 틀어져도 천문학적인 거리차가 생겨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2도가 틀어졌으면 태양이 안 보이는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나사는 호주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지난 1일 보이저 2호의 신호를 감지했지만 너무 미약해 분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앞으로 보이저 2호에 안테나를 바로잡는 명령을 쏟아낼 계획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하면 오는 10월 15일 보이저 2호가 스스로 안테나 방향을 바로잡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저 2호는 주기적으로 안테나를 지구 쪽으로 돌리도록 설계됐는데 만에 하나 이에 실패하면 보이저 2호는 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상온 초전도체 LK-99가 큰 관심을 모았지만 이를 재현하려는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네이처는 인터넷판에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을 하는 LK-99의 등장에 많은 학자와 아마추어들이 재현을 시도 중이지만 실험적 이론적으로 재현하려는 초기 노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연구자들은 심히 회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떤 연구도 이 물질이 초전도성을 지닌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 연구진은 견해를 밝혀달라는 네이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배터리 관련주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세대 미래 먹거리도 꼽히는 2차 전지에 우리 기업은 물론 중국 업체까지 국내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대외적인 변수에 경쟁력 확보까지 이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초강대국 실현은 새만금에서부터 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LS그룹이 새만금의 2차 전지 제조 시설을 짓기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무려 1조 8,400억 원에 이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2차 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새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투자에 휴가 중인 대통령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 배터리 소재 회사들도 앞다퉈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거린메이는 SK온, 에코프로 등과 함께 1조 1,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고 중국의 화유코발트는 LG화학과 손잡고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한국행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로 확보로 풀이됩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2차 전지 업계도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윈윈으로 꼽히지만 미국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변수입니다. 미국의 정책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에 위기 요인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거를 대비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와 함께 2차전지 시장의 성장세와 반대로 우리 대표 기업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에 이어 초전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만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함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도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특정 종목을 두고 뜨겁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주식 시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항상 그 2차 전지 내용이 나오니까 하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관심 집중입니다. 당연히 저도 당연히 배가 좀 아팠고요. 하락되는 거에 또 좀 베팅을 했었는데 오히려 또 돈을 잃은 경우라서 그래서 더 좀 아쉬웠습니다. 호재 소식이라도 들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벤츠를 사야 할 것 같은 조급함마저 듭니다. 솔직한 심정은 막 벌써 나도 모르게 거기를 가서 검색을 하고 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제가 몰랐던 정보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더 사고 싶어지죠. 이렇다 보니 증권사 계좌에 쌓이는 투자자들의 실타는 올해 최대를 기록했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시기 기승을 부렸던 B2, 빚을 내 투자하는 사람마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은 돈을 뜻하는 신용융자 잔액은 어느덧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일명 포모 심리,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지금의 증시는 이미 예측 범위 밖에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추격 매수에 나간 것도 이제 급등세를 이끄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기초적인 약간 펀더멘탈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까지 고평가가 되어 있어서 이런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은 테마주들의 신용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3개월간의 업무 일부 정지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안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사모펀드 관련 투자와 신탁계약 등 업무를 정지했습니다. 또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300메가와트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지로 제주도가 선정됐습니다. 그린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은 수소를 말하는데요. 제주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아시아 최대의 청정 연료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30메가와트급 청정수소 생산 실증 사업에 제주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남도 영광군, 강원도와 경쟁을 펼친 결과입니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심사를 거쳐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조천읍 북촌리 일대에서 실증 사업이 이뤄집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성 등을 고려해 북촌 마을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돼 이 일대에서 그린수소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모두 2,5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실증 사업은 알칼라인과 고분자 전해질막 등 두 가지 수전의 기술이 도입된 시설이 설치돼 30메가와트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버스와 청소차 연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혼소 발전소에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북촌 실증 사업과 기존 구잡 행원리 실증 단지까지 더하면 제주에서 모두 50메가와트급 그린수소 생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모상으론 아시아 최대입니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많은 수소 전문 기업과 연구소가 제주에서 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발 초기 단계인 수전의 기술을 그린 수소 대량 생산 단계까지 발전시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목표대로 그린 수소 생산 단지가 완성되면 오는 2030년에는 연간 3,800톤이 넘는 그린 수소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그린 수소 대량 생산을 통해 수소 혼전소 발전과 국내 최초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소터빈 실증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전소에는 연간 15,000톤 이상이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처에 본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수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청정수소의 생산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인 결혼. 결혼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부부 갈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막 제사 때 뭐 친가는 가는데 외가는 안 가고 약간 그런 문제들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부가적인 이제 지출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아기를 가졌을 때 현실적인 금전적인 문제나 직장 문제 같은 부분들이 요즘에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결혼은 이상보다 현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결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내는 조금 더 가정적이어야 되고 남자는 외부에서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그 집을 해오거나 그런 풍습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결혼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통념. 실제 결혼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의 안정된 직장, 집이 전세 정도 있을 정도 돈을 모아놨거나 아니면 뭐 전세 정도 해놨거나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 그냥 어리고 예쁜 여자 찾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데 조건을 안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 부담률을 보면 남성이 60%, 여성이 40%고 주택 비용 부담률에서도 남성의 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남성에게 더 많은 경제적 책임이 주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가사 분담률에서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64.7%지만 실제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대답은 남녀 모두 20% 선입니다. 즉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 시간에서도 남편은 54분인데 비해 아내는 187분입니다. 똑같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여성이 더 많은 가사 노동을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 남녀에게 전통적인 역할, 즉 남성에게는 경제력, 여성에게는 외모나 내조를 요구하는 게 결혼에서의 현실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결혼을 집안 대 집안의 결합으로 보려는 우리 사회의 전통이 있고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결혼 시장에서 남성은 사회적 지위, 여성은 어떤 성격과 외모로 판단되는 것이 아직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러한 인간의 본능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점차 결혼은 어떤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처음부터 사전에 규정해 놓는 관습은 점차 이제 개선돼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일종의 전환기가 아닌가. 만약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 있어도 서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뭔가 사회적인 기준이나 이 나이대가 해서 해치운다는 느낌의 결혼보다도 내가 진짜 앞으로 계속 같이 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제일 최적의 결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결혼은 두 사람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한 북한이 재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도 오는 11월 정찰 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달 7일부터 16일 사이 수직 엔진 시험대 아래 식물들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화염의 흔적이라며 엔진 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는데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발사장 일대를 재정비하고 있는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점 전후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재발사하거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도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성체를 미국으로 보낸 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이르면 11월 1호기가 발사되고 내년 상반기에 2호기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방사청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발사 시설을 점검하고 위성체의 항공 수송과 육상 이동 경로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방부 관계자들은 유럽을 찾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측과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위성망 국제등록 통고서를 ITU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군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차례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공하면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뉴욕 유니언 광장에서 수천 명이 고가의 공짜 경품을 받겠다고 몰려들어 서로 치고받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찰까지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유재용 기자입니다. We're giving away PCs. We're giving away. Hold on. We will be giving away PS5s. 게임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와 구독자를 둔 유명 인플루언서의 이 한마디에 뉴욕 유니언 광장에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폭도로 변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물건을 던지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나가는 승용차 위로 올라타거나 건물 위로 오르고 주변 시설물들도 망가뜨렸습니다. We was really just moving with the crowd, but like we were standing our ground for it. Like everybody was sprinting and running. It was crazy. They was running around. I was like, dang. But yeah, I just seen them throwing like hats and stuff. It wasn't nothing too crazy. 이들은 질서 확보에 나선 경찰도 공격해 부상을 입혔습니다. We have encountered things like this before, but it never to this level of dangerousness where young people would not listen to our commands. They were fighting each other, they were hurting each other, and they were turning our attacks on us. 뉴욕 경찰은 현장에서 수십 명을 체포하고 세나트에 대해서는 폭동 선동 혐의 등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번 일은 소셜미디어의 힘과 함께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전환자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 4일 보도된 스페인어 가톨릭 잡지 비다 누에바와 인터뷰에서 성전환자들과의 일화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에 온 한 무리의 성전환자들에게 손을 건네고 키스해주자 울면서 돌아갔다고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큰일을 해준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결국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한류 인기 속에 마카오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린 올 봄부터 한국 아이돌 방문이 잇따르며 K-팝과 커버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으로 한류 팬들의 활동이 위축된 중국 본토에 비해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준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아이돌처럼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군무를 선보입니다. K-팝이 울려 퍼지는 광장에 인파가 몰려듭니다. 開心啊！我見到見到佢哋跳韓國嘅舞蹈都K-pop 嘅文化就好好咯。 2018년부터 동영상 플랫폼에 K-팝 안무 영상을 올리고 있는 마카오의 K-팝 커버 댄스 팀입니다. K-팝 열풍에 힘입어 최근 구독자가 늘고 영상 조회수도 30만 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我哋因為呢個影片咧都得到咗本地嘅企業啦，同埋有啲學生都會問我哋教班同埋表演嘅。 한국 아이돌 안무를 배우려는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마카오 댄스 학원마다 K-팝 수업 개설에 나섰는데 정원이 금세 가득 찰 정도입니다. 수강생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目前我哋嘅舞團咧，而家係K-pop 嘅班係有15至20個人嘅，咁我哋其實呢個班咧一直都好受歡迎。喺3年前咧，我暑期活動嗰陣時就報咗一個 K-pop MV 班啦。咁嗰陣時就算係第一次接觸 K-pop 嘅，咁就覺得啲歌好好聽啊，好有趣咁樣。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만 중국에선 한류를 금지하는 이른바 한한령으로 한류 열기가 다소 위축된 상황. 중국 내 한국 포털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한국 연예인의 중국 프로그램 출연이 돌연 취소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던 마카오는 한나라 두 체제를 뜻하는 일국 양제가 잘 지켜지는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禁韓令的話，澳門就應該還好嘅，因為最近都有好多演唱會，韓星嘅演唱會都喺澳門度有開㗎嘛。咁應該我覺得都係因為一國兩制嘅關係，所以澳門就唔算太大影響咯。 특히 올 봄부터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K-팝 아이돌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한류 팬들까지 몰리다 보니 콘서트 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최근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에선 한 장에 1,700만 원에 달하는 암표까지 등장했습니다. 喺澳門搶飛要睇佢呢個團係本地嘅嗰種人氣啦，所以如果係話超有人氣嘅團，我覺得 한한령과 국경 봉쇄 등으로 중국 본토에서 위축됐던 한류 열풍이 마카오를 중심으로 다시 거세게 불면서 새로운 한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YTN-월드 최준혁입니다. 한인 이주 120년을 맞은 올해 미국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공직자들과 정관계 진출을 꿈꾸는 한인 청소년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포부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선배 세대는 더 많은 한인이 주류 사회에서 활약하길 바라며 생생한 경험담과 격려를 나눴습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총무부 장관으로 일하며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정부 강요직을 역임한 조리 전 장관. 오늘은 연사로 나섰습니다. If you are in marginalized communities, whether it's language or culture or whatever, social services, whatever the case may be, it's important for all of us to step up, and that's why I'm so encouraged to see all of you here today. 아시아계 첫 필라델피아 시의원인 데이비드 오, 뉴저지 최초의 한인 주 하원의원인 엘렌 박 의원까지 미국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관계 진출을 꿈꾸는 동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린 차세대 리더십 포럼엔 선배 세대의 조언을 듣고자 100여 명이 넘는 한인 청소년이 모였습니다. 평소 듣기 힘든 생생한 강연에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여 꼼꼼히 메모까지 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여기 포럼에 오게 됐고요. 힘들 수는 있지만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 충실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결국에는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되게 인상 깊고 되게 멋졌어요. 동포 청소년들에겐 각고의 노력 끝에 한인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주류 사회의 길을 닦은 선배들의 경험을 나눈 더없이 귀한 시간. It's my dream to enter politics as maybe a senator or a governor or do something where I could affect my community and affect the people around me and help them in a positive way. 이런 관심과 열정에 한인 정치인들이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강연 후에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응원과 격려를 거듭 전합니다.
And it's great to meet so many young Korean Americans who are interested in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I wish I had opportunities like this when I was growing up, and I'm encouraging more young Korean Americans to join public service. 애들이 이렇게 관심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10년 후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도 될 수 있다. 한인 이주 120년. 미국 내 한인 사회가 착실히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주류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동포들이 늘면서 차세대의 꿈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짧은 우리 한인 이민 역사 120년이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특히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중요한 미국의 주에서 인구 대비로 볼 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 자라는 세대들이 이러한 우리 한국과 미국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인 사회는 주류 사회에 진출해 활약해온 동포들의 산 경험이 미래 세대로 이어져 동포 사회 성장과 한미 관계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장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요즘 덥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죠? 벌써 13일째인데요. 최대한 실내에 머무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위 속에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양은 5에서 60mm로 짧고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 태풍 카누는 규슈를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바짝 붙어서 이동하겠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해안 지역은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7.6도, 안동이 25.8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구가 36도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영남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